변상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감동의 눈물, 슬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 변 기자는 요새 어떤 눈물 흘리십니까? 별로 뭐 눈물 없습니다. 기자는 좀 담담하게 보고 항상 비판적으로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어려운 점이 시작되면서 언론의 이제 비판이라든가 냉정한 평가가 시작될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눈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은 하여튼 맹렬하니. 그렇진 않습니다. 땡철해요.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 명년설이라고 다들 그러더군요. 맞아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만 해도 울림이 컸다. 노회찬 원내대표 페이스북에다 기념사 자체가 길이 기념할 만했다. 참 이 양반은 문장 잘 만듭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진심 어린 국민통합 연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적으셨더군요. 예. 냉철한 변상욱 기자가 보기에도 감동의 연설 맞습니까? 뭐 진정성이 가득 담긴 거는 느껴졌습니다. 5.18에 광주에 갔다면 광주 항쟁과 유가족, 광주 시민,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지도자라면 그렇게는 다 썼을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그렇게 안 썼고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래요. 다만 요 대목은 참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취임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이끄는데 이 정부는 여러분들의 피 흘림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덕분입니다. 문민정부 시작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에 잠깐 한번 등장시켰던 문구인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집어넣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어제 그 연설문이 명연설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 연설문 누가 쓰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쓰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물음도 많았어요. 예, 대통령 연설문은 그 직제상의 공식 루트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비서실장 공보수석이 이야기를 대통령과 나누고 대통령의 의중과 지시사항을 정리해서 비서실장이 수석에게 넘기면 수석이 다시 그 밑에 비서관한테 비서관은 행정관한테 그러면 행정관부터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연설문을 작성해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석 비서관 주재로 이 연설문을 놓고 점검회의를 갖고 대통령이 이제 그걸 또 마지막으로 보시고 여러 단계가 있군요. 이게 일반적 절차인데 이걸 이제 대통령의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흔히 말하면 특징이나 나름대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죠. 이번 광주 연설문은 추측건데 아마도 신동호 씨가 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신동호 씨 누군가요? 선거대책위원회의 메시지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연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초안을 잡았던 분인데 지금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내정만 돼 있어요. 아직 임명이 안 돼 있어요. 그렇군요. 선대위에서 메시지 담당하던 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초안은 신동호 씨가 잡고 대변인과 비서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거 특히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손을 다 보면서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연설문이라는 게 그럼 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꼭 연설문 초안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쓸래? 나는 생각이 이렇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사가 좀 더 분명하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취한 거죠. 유명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사가 있어요. 뭐요? 불러갖고 밥 먹이면서 앞으로 자네와 연설문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거지. 당신 고생 좀 하겠어. 연설문에 관한 한 내가 눈이 좀 높거든. 그래서 그 페이스북 뒤져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 비서관실이 본래 공보수석실 소관이라 그 밑에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가지고 방도 집무실 옆방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네요. 자주 만났다는 거죠. 근데 뭐 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에게나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은 중요했을 테니까 신경들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연설 좀 못하는 편인데 사실 대중연설을 참모들과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왜 연극 같은 거 할 때 대본 연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리허설을? 네, 리허설을 쭉 읽어보면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봐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바빠서 의견 제시할 시간이 없대요. 만나가지고. 알아서 써와봐. 써오면은 워낙 또 머릿속에 가득 지식이 들어있고 경륜이 있으시니까 자기가 다 당신께서 쫙 고친다는 거죠. 빨간 펜 선생님처럼. 첨삭. 그 첨삭을 철저히 하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연설문이 여러 준비 과정이나 점검 회의를 거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과 직접
실무진들이 대면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예, 예. 아니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든가 이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의중을 분명히 파악도 할 수 있고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사실 정치인에게 최고의 전략적인 무기인데 그렇죠. 이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고요. 멋진 연설문을 써주는 비서관이 있어야 되고 이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읽고 흔히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러죠. 여러 명이 함께 가다듬는 측근들이 잘해줘야 되고 대통령이 이걸 또 소화해내야 되고. 그게 또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걸 넘어서는 건 역시 대통령이 진심이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 진정성. 이게 이제, 예. 좀 어눌해도. 예. 사실은 이제 뭐 잘 못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연설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면 예. 느낄 거다. 멋진 문장이 아니고요. 간결하고 진심이 담길수록 이제 힘이 있는 거죠. 진실이 담기지 않은 연설도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예. 판교는 우리 중소벤처의 글로벌 진출 베이스 캠프가 되고 혁신센터는 믿음직한 세르파가 되어 스타트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안내할 것입니다. 혁신센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매칭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연계해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완스톱으로 지원. 그만하세요. 저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사실 이거 연설한 분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고. 누가 언제 한 겁니까? 아무튼 이거 뭐 얼마 전에 대통령 하신 분 얘기입니다만은 예. 예. 근데 주변에서 대통령한테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해서 더 쉬운 말로 더 감동적으로 가도록 그럼요. 해줘야 되는데. 쉬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겁니다.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광복절 경축사. 예.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 감옥에서 돌아가셔서 리슨 감옥이거든요. 예.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틀린 적이 있었죠. 대체 비서관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단어가 툭 튀어나왔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철저해야 되고 그 대신 젊은 감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 진정성과 진심을 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진정성이다. 오늘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예. 변상욱대 기자. 냉혈한.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